승리와 정준영이 내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 소환됩니다. 문제가 된 단톡방에 경찰총장이 언급되고 음주운전 사건 무마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고위직 유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상대 당 지도부를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 논란을 따져봅니다. 직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산책을 하던 주민이 이곳에 있던 송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0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의 고용 한파는 이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불이 가건물을 모두 태우고 인근 북한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 상황 현장 연결해 보도합니다. 미국 명문대 운동부 코치들이 거액을 받고 유명 인사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킨 대형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명 스타와 CEO 등 50여 명이 연루됐고 280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여러 의혹이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갖가지 추문을 낳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럽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이어서 성폭행, 마약 거래, 탈세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힘든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추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류 스타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영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단톡방에서 경찰총장, 청장을 잘못 쓴 걸로 보이는데 이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한 부분이 드러나서 불똥은 경찰로까지 튀고 있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 클럽 관계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의 대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참여자가 옆 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작성자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화 맥락상 경찰 최고위층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씨는 승리와 일면식도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 고위층의 유착 가능성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감찰 역량을 모두 써 지위를 따지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권익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들이 대화를 주고받은 단톡방에서 경찰이 나오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씨가 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최 씨가 자신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고 경찰 관계자가 이를 잘 처리해 줬다는 의혹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정말 경찰이 힘을 써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룹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씨는 2016년 3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음주 단속 기준을 넘은 걸 확인해 검찰에 넘겼고 최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최 씨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포함된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화방에 있는 A 씨가 언론 보도를 무마해줬다고 언급합니다. 언론 보도를 막아달라는 최 씨의 부탁을 A 씨가 경찰로 추정되는 팀장이란 인물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최 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팀장이란 인물로부터 직접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당시 언론 보도 무마 과정에 개입한 팀장이 실제 경찰 관계자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 교통조사 책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최 씨가 연예인인 줄 몰랐고 보도 여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의 음주운전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불러 당시 사고 처리 과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경찰은 내일 승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정준영 씨 소환도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최민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경찰 수뇌부까지 거론된 마당이어서 경찰도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사안이 워낙 심각하죠. 정준영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경찰은 정 씨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톡방 참여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영상이 8개가 넘고 피해 여성이 10명가량 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과 홍대 몰카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청장이 직접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힌 점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선 내일 정 씨와 승리 등을 소환해 성매매 알선 혐의와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 등을 조사한 뒤 정 씨가 올린 영상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카톡방 참여자인 버닝썬 관계자 등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내일 정 씨가 출석하면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승리의 동업자이자 경찰과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유모 씨도 내일 경찰에 소환됩니다. 예, 세간에서는 황금폰이라고 하던데 과거 정준영 씨가 자신의 핸드폰을 복원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관 10명가량을 동원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은 3년 전 정 씨가 휴대폰 복원 작업을 의뢰한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정 씨는 전 여자친구의 고소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의 임의 제출 요구에 휴대전화가 고장나 복원 중이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 원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복사본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원본을 입수해 관련 카톡 내용을 전부 경찰이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총 126명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최근에 불거진 경찰 유착 및 성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정준영 씨는 오늘 새벽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연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이 심야 사과문을 두고 또 화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준영 씨와 승리의 소속사는 오늘 각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가수 정준영 씨가 소속사를 통해 기습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는 거론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SNS 대화방에 유포한 것에 죄책감이 없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위였고 너무도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사죄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많이 속상하다 해야 되나? 그냥 시간 지나면 잠잠해진다는 그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공인으로서. 심야 시간에 갑자기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밤에 몰래 한다기보다 떳떳하게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게. 왜 나머지 사람 안 밝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도 다 밝힌 다음에 다 같이 처벌을 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여론도 차갑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피해 여성과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준영 씨의 소속사 메이커스 인터테인먼트는 오늘 정 씨와 계약을 해지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승리와 계약을 끝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각종 정보지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관련됐다는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확인된 바 없는 소문 수준의 얘기들인데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 유포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보겠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단체방에 성관계 영상을 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새벽 사과문을 연예계를 강타한 정준영 동영상.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소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배우 A씨는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불쾌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배우 B씨는 모든 SNS 게시물을 수집해 책임을 묻겠다. C씨도 루머의 작성, 게시, 유포자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엄포를 놔도 대중의 호기심은 꺼질 줄 모릅니다. 정준영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5위에 진입한 건 어제 오후 4시. 순식간에 1위로 치솟더니 오늘 오전에서야 2위로 떨어졌습니다. 17시간 35분 동안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동영상 내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동영상을 긴급 입수했다, 동영상을 같이 보자는 무분별한 글이 난무하고 정준영을 두둔하는 글과 함께 여성 연예인 실명이 거론된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단순히 받아본 것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포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이 유포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성폭력만큼이나 인격을 짓밟는 악성 루머와 소문.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이 심판을 받아도 주변을 떠도는 소문은 피해 여성에게 주홍 글씨로 남게 마련입니다. 아니야. 소문이 많이 돌아서 저는 결국 대학교를 휴학하고 자퇴까지 했어요. 요즘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어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전부인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012년 239명에서 5년 새 1753명으로 7배나 급증했지만 10명 중 7명은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처벌을 강화한 법률은 지난해 말에야 통과되었습니다. 나 야동 같은 거 안 봐. 그냥 먹을 뿐이야. 한 연예인이 몰고 온 동영상 파문.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당사자들의 2차 피해는 그 책임을 단지 정씨만이 져야 할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당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이 얼음 전국이 언제 녹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권을 놓친 뒤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그런 발언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극기 집단이 써준 연설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목례입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원내대표직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언어들, 나치, 군사 독재 이런 언어들이 바로 어제 연설에서 말씀드린 역사 공정의 모습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대통령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 막는 것 공포
정치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설 진행을 방해했다며 윤리위에 맞제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3당과 선거제 개편과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한국당과의 대치는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즉각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일단 현행법에 이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가 있긴 합니까? 현행법에 그런 죄는 없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있죠. 자,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가 이 법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해찬 대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가모독죄를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 국가모독죄는 이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당시 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겼던 건데요. 자, 이마저도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31년 전인 1988년에 이미 폐지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도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은 없었고 국가모독죄였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 1979년이었죠. 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말해서 헌정사상 유일하게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고요. 1977년 양성우 시인이 일본의 한 잡지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를 실었다가 징역 3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발언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논란이 처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죠. 이 정권마다 있었는데요. 정도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사회로 태어났으면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그러니까 2MD 이런 표현들과 비판적인 패러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입니다. 예, 이 밖에도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박 전 대통령 합성 누드화 전시를 비롯해서 이 1988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도 이 국가 외교를 비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홍신 전 의원이 형법상 모욕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 말고는 대부분 의원 본인 사과로 흐지부지 되곤 했었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외신을 이용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 정부가 이 북한을 대변한다는 이 비판이 수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모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이번 발언을 앞서 예로 든 막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서로가 해석을 달리해서 공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시겠죠.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소 강한 바람이 분 탓에 곳곳에서 불이 번지는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난 불도 바람을 타고 인근 북한산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이제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저는 지금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델하우스가 완전히 불에 타 골조가 엿가락처럼 휘었는데요.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2-3km 떨어진 북한산으로까지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호 아파트 뒤편과 불광사 부근, 용화사 부근 등 모두 5군데서 불이 났는데 현재는 오부 능선 쪽만 진화 중이고 다른 4곳은 진압됐습니다.
서울 은평구 3호선 불광경 인근의 모델하우스 불은 오후 4시 20분쯤 났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엔 23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연기가 나자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델하우스 직원이 1층 어딘가에서 연기가 들어온다고 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전시장엔 나무 같은 불에 잘 타는 재질이 많아 불이 빨리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 번지면서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가 불에 완전히 탔고 20여 대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옆 서울 서부경찰서 외벽이 그을리는가 하면 인근 아파트 9층과 11층 발코니 부분과 상가동 옥상의 에어컨 배관도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불광동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오늘 새벽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2대가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자택인 고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산책을 하던 주민이 이곳에 있던 송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집에서는 빈 소주병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6장짜리 자필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송 씨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어제 계속 전화 왔는데 이제 좀 내려놓으라. 별일 안 생긴다. 그랬는데 그걸 못 버틴 것 같네요. 지난해 말 송 씨의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 7일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이 4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언니처럼 따르던 한 언니 부부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주택 계단을 오릅니다. 2층 구석에 놓인 빨간색 고무통을 살핍니다. 이 안에서 21살 여성 A씨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6월 공장에서 만나 친언니처럼 의지한 28살 B씨를 따라 부산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6달 만에 B씨 부부에게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부인이 목격한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B씨가 남동생까지 불러 남편과 함께 A씨의 시신을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함께 옮겼습니다. B씨 부부는 감쪽같이 모두를 속였습니다. 남자 대고 아무것도 하고 나고 거기는 또 다시마 치는 것 같더라. 끔찍하네 진짜. A씨 가족이 3년 전 가출 신고도 했지만 행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혼한 B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 범행 사실을 말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B씨와 남편, 남동생 등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는데 그것도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 차를 몰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 승용차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사고가 좀 심하게 났더라고요. 차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젯밤 11시 33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고교생 18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오던 46살 정모 씨의 승용차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의 차 뒷자리에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안전띠를 했지만 사고의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이 세입자가 있었어요. 밥을 간장에 먹고
급한 전하고 넘어오시더라고요. 사고 승용차 2대에서 타고 있던 나머지 5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A군은 술을 마신 채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A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습니다. A군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41살 B씨의 차를 몰았습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친구와 함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눈을 뜨니까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요. 기억을 못해요, 자기는. 경찰은 A군이 B씨의 차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위독한 산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경찰차가 출근길 교통정체에 가로막혔는데 시민들이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줬습니다. 응급수술 끝에 산모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파출소로 뛰어듭니다. 산모가 위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 구급대가 다른 출동으로 늦어지자 경찰은 직접 후송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미 차량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자동차들이 하나둘 길을 터줍니다. 도로 가운데가 뻥 뚫립니다. 경기 광주에서 병원이 있는 분당까지 거리는 8km입니다. 당시 출근길 정체로 40분 가까이 걸릴 거리였지만 경찰차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로 환자 이송 중이라고 길 좀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하니까 갑자기 이제 가운데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산모는 힘이 없는지 병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쓰러집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수술실까지 갔고 응급수술을 받아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아래쪽에, 머리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분만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산의 위험성이 생겨서요. 위기의 순간에 빛난 시민들의 배려심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는 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지난달 취업자 수 통계가 오늘 나왔는데 이 전체 수치로만 보면 모처럼 일자리 사정이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경제부 최윤정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지난달 취업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6만 3천 명입니다. 작년 2월에는 10만 4천 명이었는데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연령대별 차이는 큰데요.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반면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크게 줄면서 고용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30, 40대는 뭐 한창 일해야 할 때 아닙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수요가 반영되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이 취업자 수는 23만 7천 명이 늘어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11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15만 1천 명이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도소매업에서도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30, 40대 근로자가 많은 산업 중에 하나죠.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사정도 나빠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임시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고 또 제조업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제조업 부진이 30, 40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 8천 명이 늘어서 130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확장 실업률의 변화입니다. 이걸 흔히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13.4%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4%나 됐습니다. 예, 취업자 수는 좀 늘었습니다만 최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여전히 안심할 때는 아니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사드 갈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중국 생산 공장 일부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가 있었고 이번에는 롯데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전면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명동 일대입니다. 2년 전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좀 떨어졌고 한 달에 8억 없이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억이 안 나요. 중국이 한국 관련 상품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안령 조치를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국행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 전세기와 크루즈선 이용, 롯데그룹 관련 상품 이용을 막는 4불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2016년 800만 명 넘던 중국인 입국자 수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중국 정부가 국내 보따리상마저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현지 사정도 어렵습니다. 10조 원 넘게 투자한 롯데는 핵심 사업인 유통과 식품 부문을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마트 사업을 접었고 올해 백화점과 식품 공장 6곳도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적자를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현지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보니 매각이나 사업 정리 등. 현대기아차는 중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일부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사드 한파는 여전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여전히 시도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강선은 우라늄 농축 시설로 그리고 남포항은 불법 환적의 중심지로 지목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안영영 기자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작년 2월과 3월, 4월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잠시 가동 중단했지만 폐기가 아닌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9월에서 10월 가동 중단 때는 폐연료봉을 인출해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 연구실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 원자로가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라는 점만 강조했고 폐연료봉 인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재위는 우라늄 광산인 평산에서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위는 미 언론이 지목한 강선 지역을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하면서 큰 트럭이 정기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남포항 수중 송유관을 통해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 한 장 실렸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바로 저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벤츠 차량의 동성애 카프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사진 실는데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유엔은 굳이 이 사진을 보고서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47쪽입니다. 제재 위반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을 지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카퍼레이드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재 위반 사례에 굳이 문 대통령이 함께 실리는 건 이례적입니다. 외교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차량 사진만 사용하도록 유엔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처에 문의도 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내용을 확인 중이며 직접적으로 질의받은 것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하는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국제 제재를 더 촘촘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제 여론을 몰아가는데 앞장서는. 보고서에는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혐의로 이미 기소된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한국 업체 역시 북한 석탄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거래 조건이 아주 좋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다. 이 정도 선입니다. 탄을 100% 줄 수 있느냐 해서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소된 수입업자들과 달리 이 업체는 실제 수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정승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행위가 있으면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건데요. 동시에 광복 후 좌익 활동으로 탈락했던 사람들은 구제할 방침입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서훈자 약 15,000명의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적의 진위, 추가 공적은 물론 서훈자의 친일 행위도 살필 예정입니다. 주로 역사학 전공자 전문가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할 계획입니다. 서훈자의 친일 행적 등이 밝혀지면 취소 권고와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합니다. 보훈처는 우선 심사가 미흡했던 1976년 이전 서훈자 약 1,300명부터 검증하되 오는 7월 우선 검증 대상자 587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포상 보류자 약 2만 4천 명에 대해선 개선된 심사 기준으로 재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최소 3개월 수감 기준을 폐지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광복 후 자익 활동도 포상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꿨습니다. 광복 후 자익 활동을 한 298명도 재심사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약산 김원봉의 경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해 298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고 정치개혁은 청와대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최악의 소득 불균형 지표,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실패로 막을 내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애당초 이상일 뿐이었다며 이념 위주의 경제 정책은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며 정치 개혁은 만기청남으로 불리는 청와대 개혁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미국 명문대에서 대규모 입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연예계 스타와 기업 CEO 등 유명 인사들이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뒷돈을 건넸는데 총 280억 원 규모입니다. 사진 위조의 감독관 매수까지 온갖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입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자녀들을 스탠퍼드, 예일, UCLA 등 명문대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와 이를 도운 브로커 대학 관계자 등 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입시 브로커 윌리엄 싱어는 뒷돈을 받고 감독관을 매수해 수험생 답안지를 고치거나 대리 시험을 주선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사진을 위조해 허위 운동 경력을 만들거나 신상 정보를 속여 소수인종 후대 특혜를 받는 수법도 확인됐습니다. Some spent anywhere from $200,000 to $6.5 million for guaranteed admission. 학부모 중엔 재력가와 유명 연예인이 다수 있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출연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은 딸의 SAT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 1,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시트콤 풀하우스 출연 배우 로린 러프리는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조정팀에 넣기 위해 약 5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But I do want the experience of like game days, partying. I don't really care about school. 사기 공모,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할리우드 대작 공세에도 우리 저예산 독립영화에 의미 있는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세 이야기를 담은 한거와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할머니들을 그린 영화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週刊番号371番入室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옥중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유관순 열사의 1년을 그렸습니다. 누울 수도 없는 좁은 감옥 생활은 물론 유관순 열사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현했습니다. 가장 된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오해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풀고 싶다. 그분의 어떤 비극보다는 그 숭고한 정신을 더 앞세우는. 순제작비 10억 원의 저예산 영화지만 100만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가슴에 인장을 새겼습니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미있다. 삐뚤빼뚤 공책에 글씨를 쓰는 학생들. 영화 칠곡 가시나들은 이제 갓 글을 배우는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받아쓰기도 하고 시도 쓰고. 젊을 때는 좀 사랑해 주대. 관객은 순간순간을 즐기는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되짚습니다. 뭔가 새롭게 눈뜨게 됐을 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설레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여기가 딱이었거든요. 대형 멀티플렉스가 상영관을 적게 배정했지만 입소문의 힘으로 관객 수 3만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영화들의 값진 흥행, 의미만큼은 작지 않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 호날두가 혼자 3골을 몰아치며 소속팀 유벤투스의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무려 7골을 터뜨리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0대2로 패한 유벤투스. 극적인 8강 진출을 위해 필요한 골은 3골. 호날두가 전반 27분 역전 드라마의 서막을 알립니다. 아크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높은 제공력으로 벼락 같은 헤딩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4분에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고 두 번째 헤딩골을 성공시킵니다. 연장전 없이 8강 진출을 위해서는 한 골이 더 필요한 상황. 주인공은 역시 호날두였습니다. 후반 41분 베르나르데스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유벤투스는 1, 2차전 합계 3대2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호날두는 챔스 통산 8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Che Cristiano finisse la Champions con solamente un gol all'attivo mi sembrava molto strano. Stasera ha fatto una grande partita, soprattutto ha realizzato perché stava dentro l'area. 5번의 우승과 압도적인 챔스 통산 득점 1위. 호날두는 직전 4경기에서 침묵했지만 오늘 골 폭죽으로 킬러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전반 34분 맨시티 아구에로가 멋진 파넨카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추가골을 신고한 아구에로. 맨시티는 사네, 제수스 등의 골 세례를 앞세워 샬케의 7대0 대승을 거두며 가볍게 8강에 합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묻어넣은 목함 지뢰에 우리 장병 2사람이 다리와 발목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라고 그럴까요? 역발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인사는 사드 철수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손을 잡아야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남이 암살되자 정치적 경쟁자 제거는 권력자에게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자문단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씨입니다. 정 전 장관은 그래도 주로 퇴임 후에 구설수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만큼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과거 은행으로 시끄러웠던 경우는 없었던 듯합니다.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의 어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자해수단, 사드 배치는 나라 망할 일, 천안함 폭침 후 대북 제재는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좌우 가리지 않고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국가 원수가 아니었을 때 일이긴 합니다만 어제 외신을 인용한 야당 원내대표 연설에 발끈했던 청와대도 여당도 이 군복쇼 발언에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이 일은 청문회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이고 그러고도 장관에 임명된다면 모양새가 조금 이상할 것 같기도 하죠. 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전문가 때 얘기했던 것과 공직자 후보로서 검토할 부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아버렸습니다. 장관 후보자라면 오히려 닫았던 계정도 열어서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직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생각과 언행이 갑자기 바뀐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나라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3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었습니다. 네, 바람이 좀 차갑긴 해도 이렇게 쾌청하고 파란 하늘 모습이 참 반갑습니다. 미세먼지가 해소가 됐는데요. 내일도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전국 곳곳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만큼 찬바람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내일 아침까지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중부지방에는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만 양이 크게 많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중부 일부는 내일 밤 사이 눈이 꽤 많이 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곳곳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역시 영하 2도, 광주가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이보다 아주 크게 올라 서울이 10도, 광주 14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꽃샘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